네. 먼저 이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세면 시스템 정보학교실의 유승찬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세면 시스템 정보학교실에서 교수로 일을 하면서 또한 디지털 헬스실의 데이터 서비스 팀의 이제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모자이고요. 두 번째 모자는 이제 파이디스트 헬스케어라는 회사의 CEO를 맡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뭐 제가 창업을 하거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 저희 학교의 이제 자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널 오브 디 어메리칸 칼리지 오브 카디올로지 잭이라고 하는 미국 심장학회지에서 에디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제 학번은 공학번이고요.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는 41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한 지 한 21년 정도 이제 지났었고 연세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인턴하고 내과 수련 바로 시작을 했던 이제 굉장히 평범한 네, 의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군대 대신에 이제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에 가가지고 이제 전문연구원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다시 연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때 보면은 이제 학교 때는 USMLE를 원래 보고 이제 미국에 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생각은 이제 접고 이제 내과를 선택을 했었고 내과 마지막 연차에는 이제 카디올로지를 선택을 해서 여기 계신 김윤철 교수님과 함께 이제 환자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를 가게 된 계기는 사실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막연히 이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간 해에 알파고가 이제 생겨났고 이러면서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이 분야가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제 분식의학상 젊은 의학자상을 탔고 2022년도에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회사 저희 학교의 자회사에 이제 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었고 2014년도에는 재계 어소시트 에디터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부끄럽지만 이제 2020년도에는 자마에 이제 페이퍼를 냈었고 이때는 이제 CDM이라는 데이터 표준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멀티내셔널 스터디를 진행을 해서 이 결과로 이제 자마를 퍼블리시하면서 이제 분식의학상 젊은 의학자상을 탔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심전도 AI 논문을 통해서 이제 유럽 혈저널이라고 하는 저널에 퍼블리시를 했었고 네, 올해 유한의학상 젊은 의학자상을 또 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그리 젊지 않아서 아마 이게 마지막 젊은 의학자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뭐 오늘 자세히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역할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드리긴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연구 주제가 모두 다 사람들이 안 될 거다. 이런 연구로는 좋은 연구를 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연구 분야였었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CDM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멀티내셔널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 첫 연구가 이제 굉장히 야심차게 도전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너무나 많은 리제를 받고 이제 물론 좋은 저널이지만 한국 심장학회지 KCJ에 실렸었는데요. 근데 굉장히 사실 많이 내적으로 이제 좌절을 했었지만 이렇게 두 번째 연구는 또 이제 좋은 저널에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고 심전도 AI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이 3대 저널에 냈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전도 AI 연구로서 더 이상 좋은 연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었지만 이제 또 이런 연구를 이제 하면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지금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고 있고 환자를 보고 있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도 주로 카디올로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카디올로지에서는 약간 삼국지처럼 3대 저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국 AHA의 학회지인 서큘레이션 그리고 유럽 ESC의 학회지인 유럽의 헐저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ACC 어메리칸 칼리지 오브 카디올로지의 학회지인 잭이 이렇게 삼국지처럼 존재를 하고 있고 각자의 영역을 서로 굉장히 경쟁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임팩트 팩터는 다음과 같고요. 잭 안에 9개의 시스터 저널을 가지고 있는 10개 총 저널을 가지고 있는 저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시스터 저널 중에 4개가 잭을 제외한 4개가 그 임팩트 팩터 10점을 넘는 나름의 메가 저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계 본지의 그 치프 에디터 인 치프 EIC는 이제 할란 크로무조 선생님이신데요. 이 선생님께서 이제 서큘레이션 아웃컴이라고 하는 저널에 치프 에디터를 하실 때 이제 이런 제목의 논문을 내신 바가 있습니다. The End of Journal이라고 하는 저널은 끝났다라는 이런 논문을 내신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 저널은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비싸고 너무나 제한이 많고 그리고 믿을 수가 없고 너무나 바이어스 되어 있다. 사실 저널이라는 것이 연구자들한테는 연구를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자 사실은 저널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연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결국 연구를 쉐이핑하는 그 사이언스를 쉐이핑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우리의 저널리즘이 정말로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느리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을 연구자들한테 부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심사 과정이 정말 투명한가 우리가 왜 저런 논문은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좋은 학교에서 나온 논문이어서 이렇게 실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왜 우리 건 안 되고 저기는 잘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투명성이 부족하고 품질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임팩트 팩터와 같은 지표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임팩트 팩터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인센티브라던가 또는 승진이라던가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소수의 편집자가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편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논문의 상호작용 없이 고정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현재 시대에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굉장히 플러드 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들도 선생님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크로무조 선생님께서 이제 EIC를 맡으시기 전에 1년 전에 이제 부산에 오시면서 저랑 같이 일주일 동안 제가 선생님을 모신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자기가 재계 EIC가 될 것 같기도 하다. 근데 나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재계 그 EIC를 맡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실 때 이러한 가치들을 내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빨리 볼 거다. 그래서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거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리고 편집위원회 성별과 인종 그리고 지리적 다양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데이터나 코드의 공유를 촉진하겠다. 또한 혁신적인 콘텐츠로 이제 그냥 종이로 되어 있는 굉장히 스태틱한 이런 페이퍼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라던가 인터랙티브 그래픽이라던가 멀티미디어들을 많이 활용하겠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환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이 3대 저널 중에 하나인 재계 그 에디터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올해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호규 선생님께서 서큘레이션에 이제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로 또 참여를 하시면서 지금 한국에는 3대 저널 카디올로지 저널에 에디터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빨리 하자. 이분이 사실은 카디올로지 도어 투 반론 타임을 이제 정립하시고 굉장히 추진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어 투 디시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모든 논문이 이제 서브미션되고 일주일 이내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이때 그 피어 리뷰를 무작정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에디터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우리 내부에서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자. 그래서 저한테 떨어져 있는 미션은 제 앞에서 이제 한 50%가 이미 걸러져서 오는데요. 제가 50%를 다시 걸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힘든 게 이제 논문이라는 게 저의 시간에 맞춰서 이제 서브미션이 되는 게 아니고 배정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논문이 떨어지면 정말 시한폭탄처럼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이 안에 이 논문을 확인하고 이 논문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정말로 우리가 피어 리뷰를 보낼 가치가 있는 연구인가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저희가 금요일 지금 새벽 5시에 이제 금요일 새벽 5시마다 이제 2시간 동안의 보드 미팅을 하는데 이때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EA라고 하는 Executive Associate 에디터들이 모든 논문에 대해서 50%를 걸러주는 1차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같은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들이 이제 다시 심층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리젝을 하게 되더라도 최소 3명의 편집자, 즉 EA,
AE 그리고 치프 에디터까지 치프 선생님 다 보시거든요. 모든 논문을. 그래서 그 EIC까지 세 명의 편집자가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리뷰어들을 이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고 정말로 이건 우리가 억셉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논문들만 외부 심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바꾼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널에 이제 퍼블리시를 이제 서브미션 할 때마다 가장 힘들어하시는 거는 이제 스타일을 맞추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스타일을 더 이상 맞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원하시는 대로 내셔라.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리비전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맞추시면 된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결정해서 리젝을 하더라도 빠르게 리젝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저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상처가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시간을 끄는 것보다 좋을 것이다. 저도 늘 리젝을 당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긴 하지만 저자의 시간을 이제 세이빙하기 위해서 에디터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일주일 이내 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심사 자원, 특히나 리뷰어라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들을 굉장히 세이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을 위해서 최소 2명에서 3명 이상의 에디터들이 이 논문을 같이 보고 있고 굉장히 많은 논문에 대해서는 이제 이 3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디터들이나 또는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라고 부르는 외부 전문가들한테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핸들링하는 논문 중에 한 25% 정도는 이제 이런 내부 에디터라던가 다른 컨설턴트 분들한테 이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컨 오피니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너무 시간을 끌지 않고 이 논문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직관적인 느낌을 이제 공유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더 이제 리비전을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기서 리젝을 하는 것이 좋을지라는 것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자의 경험들 저희는 사실 많은 경우에 에디터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많은 선생님들은 저자를 괴롭히는 게 에디터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에디터의 역할은 우리가 저자한테 봉사하고 그리고 리뷰어한테 봉사하고 궁극적으로 독자한테 봉사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빙하는 대상 중에 하나는 분명 저자가 들어가 있고 저자들한테 가장 좋은 경험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많은 또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시스터 저널 등과의 유연한 이관을 통해 가지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내 패밀리 저널들이 시스터 저널이 굉장히 또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관을 빨리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시대의 저널이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사실 많은 학회들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 좋은 학회지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고민들이 점점 더 많아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추구하는 방향은 제가 생각할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디터들이 노력을 하자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들이 더 많이 데디케이션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자 그리고 우리의 리뷰어들 그리고 독자들한테 우리의 리더들한테 이제 봉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이 저널을 이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버든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카디올로지 분야에는 3대 저널이 있고 이 3대 저널이 굉장히 비슷한 스코프과 굉장히 비슷한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흔치 않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분야들은 탑 저널이 하나 정도 이렇게 있고 이제 1등, 2등이 나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게 입장에서는 우리가 3등은 아니라 우리가 다 비슷하다. 서큘레이션이나 유럽의 혈전은 비슷하고 저희들끼리는 누가 서큘레이션이나 유럽의 혈전에 있냐 내 주변의 카디올로지스트들은 다 잭만 읽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필드입니다. 저는 이제 에디터를 하면서 사실 저와 같이 굉장히 주니어 리서처가 이런 에디터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도 흔치 않은 일이고 너무나 큰 중압감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어떤 논문을 나는 억셉을 시켜야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논문이 어떤 연구가 좋은 연구일까? 제게 신림하는 연구는 어떤 연구일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워낙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니까 당연히 이제 그럼 데이터를 분석해봐야겠다. 그래서 어떤 논문들이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를 분석해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저널, 자마 카디올로지라고 하는 신생 저널까지 합해서 4대 저널에 나온 논문들 200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약 15년 동안의 이제 논문들을 모두 다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했고, 그러면 4만 1,0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들을 이제 저널에 나온 논문들을 이제 오리지널 리서치들과 넌 오리지널 리서치, 예를 들면 가이드라인, 스태티스틱스, 스테이트먼트 또는 리뷰, 메타 애널리시스 등과 같은 넌 오리지널 아티클, 그리고 이제 짧은 브리프 레포트라던가 아니면은 레터 투 에디터라던가 퍼스펙티브와 같은 넌 사이터블 아이템들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제가 정말로 놀랍게 발견을 했던 것은 그동안 지난 15년 동안 우리 3대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제 2008년도에 10점에서 15점 정도였던 임팩트 팩터가 지금은 현재 40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카디올로지 그리고 카디올로지 페이퍼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고, 그 관련된 저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저널의 가장 권위 있는 저널들에 이제 실리고 있는 오리지널 리서치들의 2year 사이테이션은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선이 2year 사이테이션의 이제 트렌드인데요. 보시면 2008년도에 그 발표된 논문들의 2year 사이테이션과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들의 2year 죄송합니다. 이 아래쪽 그래프입니다. 2008년도에 발표된 논문들의 2year 사이테이션과 그리고 2022년도에 발표된 논문들의 2year 사이테이션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배 이상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 반짝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이것도 지금 이제 다시 리그레션을 회귀를 하고 있는데 거의 오르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선은 임팩트 팩터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한 2year 사이테이션뿐만 아니라 피트니스라고 하는 이제 이 연구가 얼마나 장기적인 영향력을 가지는가라고 하는 사이언스에서 이제 발표했던 지표를 저희가 봤을 때 역시나 200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까지 우리 개별적인 오리지널 리서치 아티클들이 가지는 영향력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나 놀라웠었고요. 그러면 왜 임팩트 팩터는 올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임팩트 팩터 올랐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오리지널 리서치들은 얼마나 그런 퍼블리시가 되고 있나라는 걸 봤을 때 또 하나 놀란 거는 2008년도에 비해서 현재로 가면 갈수록 오리지널 리서치 퍼블리시 숫자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 저널이 퍼블리시하고 있는 오리지널 리서치 숫자는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이테이션 중에서 오리지널 리서치 아티클들이 차지하는 사이테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는 것 역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한 70% 정도의 이 저널의 전체 사이테이션은 오리지널 리서치 아티클들이 담당을 했었다면 지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팩트 팩터는 도대체 왜 올랐느냐? 보면은 임팩트 팩터는 논문의 어떤 영향력, 오리지널 리서치들의 영향력과 그렇게 그 상관관계가 있지 않았습니다. 임팩트 팩터는 오히려 오리지널 리서치들을 얼마나 적게 퍼블리시하느냐와 굉장히 큰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오리지널 리서치들이 아니라 뭐 리뷰라던가 메타 분석이라던가 스테이트먼트라던가 가이드라인과 같이 굉장히 사이테이션이 많이 되는 이런 이제 넌 오리지널 리서치 아티클들을 많이 저널에서 퍼블리시를 할수록 임팩트 팩터가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로 보니까 너무 놀랐었고요. 결국에 말씀드리면 카디올로지 저널의 임팩트 팩터가 지난 10년간 1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오른 증가분은 대체로 넌 오리지널 컨텐츠들 때문이었고, 오히려 오리지널 리서치 아티클들의 퍼블리케이션 볼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카디올로지 필드에서 그만큼 영향력 있는 연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일본, 중국 같은 곳이 굉장히 신경 쓴 게 임팩트 팩터죠. 보면은 미국은 임팩트 팩터에 물론 신경을 쓰지만 우리처럼 정량적으로 그거를 서메이션하거나 평균을 내거나 뭐 이거 가면 뭐 상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와 같이 임팩트 팩터에 굉장히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이런 그 구조가 정말로 맞을 것이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널도 임팩트 팩터를 어떻게든 높이려고만 하려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아카데미아가 정말 이대로 가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요즘에 AI가 굉장히 연구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 저널에 그러면 그런 AI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활발하고, 이번 ACC에서도 그런 논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널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펀더멘털 미션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게 미션은 Become a beacon to advance global cardiovascular health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인 심혈관계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저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에디터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리더, 리뷰어, 어서, 그리고 우리 서로의 에디터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임팩트 팩터가 아니라 임팩트를 쫓을 수 있는 어떤 아카데미아 문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와 같이 권위 있는 저널에서도 사실은 이런 저희 EIC가 처음에 이제 이 저널을 EIC 시작하시고 에디토리얼 보드를 꾸리시면서 미팅을 할 때마다 늘 하시던 말씀은 우리는 임팩트 팩터가 아니라 임팩트를 쫓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 저희 저널도 임팩트 팩터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임팩트 팩터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말로는 못하시지만 이제 많은 결정에서 그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저널에서도 이것에 이제 자유롭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아카데미아가 그러면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리지널 리서치들이 이렇게까지 더 이상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요즘에 AI의 많은 이제 인지 능력들을 의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또 인지 능력들을 AI뿐만 아니라 넌 오리지널 리서치 아티클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오리지널 리서치를 읽지 않고 뭐 리뷰를 대충 본다던가 메타 분석을 본다던가 또는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어떤 약간의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 에비던스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학교와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될까. 분명히 지금의 전원 시스템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전원 시스템은 학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사실 물론 저널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들을 평가하는 아카데미아에서도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자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로서 연구에 대해서는 뭐 굳이 오늘 많이 말씀을 안 드릴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연세의료원 디지털 헬스실의 이제 데이터 서비스 팀 소장을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어떻게 디지털 헬스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지 말씀드리고, 또 저희 회사와 함께 어떤 혁신들을 만들어 나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대에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맡게 된 비공식적으로 맡게 된 프로젝트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for you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디지털 헬스실의 모토는 사람을 살리는 디지털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개방형 디지털 혁신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연계되고 완전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분석 환경도 맞춤형으로 내가 원하는 분석 환경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또 안전하게 활용이 되어야 되고 데이터가 유출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쓰고 싶고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그런데 유출을 하면 안 되고 안전하게 써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조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안에서 데이터 활용을 促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데이터 심의위원회들이 이제 생겨나고 가명 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오히려 더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막 다시 연세대로 돌아왔을 때는 이런 가명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라던가 인프라가 정확하지 않아서 많은 연구들이, 특히나 이제 외부 회사들에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연구들이 대부분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6개월 이상 심사가 계속 늘어지고 있는, 계속 이제 수정과 보완을 계속 이제 지난하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가장 먼저는 이제 데이터를 어쨌든 정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가명화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병원 내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두 통합하기가 어려워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 내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두 다 연계해서 넣어두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CDM 데이터라던가 또는 저희 CDW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심전도 데이터 전수를 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연계된 상태로 이 데이터 레이크에 이제 적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가명화하고 그리고 연계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적재를 했었고요. 암특화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에서 굉장히 저희가 혁신적으로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AWS라고 하는 외부 클라우드에 올린 것입니다. 만든 것입니다. 이게 저희는 데이터 중심 병원이라고 하는 국책 사업을 돈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보통 국가에서 돈 받아서 돈을 받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추진할 때 가장 먼저 보통 병원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은 서버를 사는 겁니다. 내가 실물 서버를 사서 병원 안에 이것들을 만들고 싶고 그것이 가장 안전할 테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은 서버를 살 돈을 투자를 해서 AWS 위에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당시 지금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아직까지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대라던가 다른 대학교가 이제 이런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라고 말은 했었지만 실제로는 활용이 거의 되지 못하고 있는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보시면은 데이터 레이크는 원내 서버에서 이제 스토리지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AWS 또는 이제 지금은 이제 MS 애저, 구글 GCP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와 같은 여러 가지 클라우드 회사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서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전에 정말 많이 들었던 이제 요청들이 데이터를 반출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세브란스 병원에는 우리가 원하는 GPU 서버가 없잖아요. 우리는 GPU 서버가 필요하고 GPU 서버가 있는 우리 회사로 데이터를 반출해 주셔야 돼요. 라는 요청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이런 시스템 내에서는 그런 이제 이유는 저희가 반출 사유로 인정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양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양이 안 돼서 못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어떤 전반적인 데이터 심사 시스템도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내에서 활용한다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정말로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굉장히 소수의 경우에만 이제 반출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 자세하게 검토를 하고 반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프로세스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 반출을 요청을 하고 사실 데이터를 마치 회사의 것으로 지금 쓰고 계신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차단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반출된 데이터가 잘못 사용되었을 때 책임은 반출한 기관에 있습니다. 즉 저희 기관 입장에서 의료원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저희가 실제로 써보니까 원내 서버에 비해서 오히려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잘만 설계를 하면은 훨씬 더 안전하더라. 보통 다 백도어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거 빼내는 방법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확장성 있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과 협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만들 때가 저희가 2022년도에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에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LLM이 나왔습니다. 챗GPT가 나왔죠. 챗GPT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던 건 만약에 우리가 2021년도, 2년도 그때 기준으로 서버를 구축했다면 우리 원내 서버지를 그렇게 구축했다면 지금의 연구 수요랑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의 연구 수요는 너무나 달라졌고 지금 연구자들이 원하는 GPU나 서버의 사양은 그때랑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병원이 사실은 IT 회사도 아니고 IT 기업도 아닌데 그것들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인프라를 모두 다 따라가면서 구축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그리고 그게 아웃데이트 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때 이 결정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또 많은 병원들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병원 입장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가 진행을 한 바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 회사와 하고 있는 것 중에는 DTX 플랫폼이 있습니다. DTX라는 것이 이제 생소하실 텐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처방이 필요한 어플입니다. 어플인데 처방이 필요하고 수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하시면 수가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시스템이 병원에 들어올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물론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연동하지?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가장 큰 어려움은 어느 부서가 담당할지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약 같은 거니까 약물국이 관리할 건지 아니면 이거 의료기기로 되어 있으니까 물류팀이 관리할 건지 그거부터 난리가 납니다. 병원은 사람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뭐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병원에 어느 팀과 연락을 해야 되는지부터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이디지털 헬스케어와 연세의료원은 이것들이 연동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병원에서 어떤 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으면서 이 회사와 회사의 처방 정보를 연동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회사의 DTX의 사용 정보를 다시 EMR로 바꿔오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 네, 동영상이 동영상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돌아가고 있네요. 네, 그러면 지금 처방 절차는 이제 간단하게 EMR에서 선생님들께서 처방을 하시는 것처럼 그냥 DTX를 처방하시면 되고요. 이 처방을 하면은 환자한테 카카오톡이라던가 또는 이제 문자 메시지로 이제 DTX를 다운받을 수 있는 액티베이션 코드와 함께 이제 링크가 가게 됩니다. 그럼 환자는 그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이 앱을 다운받고 이 앱이 다른 환자한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증 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용된 정보들을 모두 다 EMR에 다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처방을 하고 까는 거 다 이제 다시 간호사분이 이제 앱 깔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한 정보를 다시 환자 핸드폰 보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셨어야 됐지만 지금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심리스하게 이게 연동이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사실은 의료진도 이게 뭐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시고 그냥 의료진 입장에서는 원래 처방하듯이 처방을 하시면 되고 검사 결과 사용 결과가 그냥 EMR에 나중에 나오니까 그냥 보시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그 8개의 병원,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뿐만 아니라 서울 성모, 보라매 그리고 가천대 길병원, 일산병원에 이제 에서 이걸 실제로 사용해서 DTX를 처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병원들의 이제 연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금 인허가가 되어 있는 DTX 제품들이 이제 연동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플랫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플랫폼의 정의는 경영학적인 정의는 투사이드 마켓 양면 시장을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플랫폼을 정말로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요 DTX 플랫폼은 정말로 여러 병원들과 여러 DTX들이 연동해 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허를 또 갖고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 와이낫 프로젝트로 가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AI를 EMR에 도입한 사례입니다. 제가 약간 저도 나름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정의상 MZ 세대긴 한데 그래도 저도 그 꼰대여가지고 이제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의무교육을 못 쓰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의정 사태 때는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정도부터 이제 이런 LLM을 이제 도입을 해서 전공의들이 워낙 기록을 못 쓰니까 이제 이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챗GPT 같은 이제 외부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연동하려고 보니까 의료법상에서는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리전에 이게 존재해야 된다. 국내 서버에 존재해야 되는데 챗GPT는 미국 서버에 있으니까 도입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어 기반의 의료 분야 생성형 AI 대형 언어 모델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은 Why Not이고 이거 날리고 내비게이터 오브 트리트먼트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 제목을 지은 이유는 보통 저희 아마 개명대는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병원에서 뭐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 안 돼, 못 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장님한테 이거를 얘기 드리러 갈 때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왜 안 되냐고 이제 그런 내적인 받아침을 살짝 숨겨가지고 이름을 지었었고요. 근데 이제 병원장님이 듣자마자 하라고 하셔가지고 뭐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네. 저희가 2014년도 7월부터 병원장님이 원래 그때 3개월을 주셨어가지고
함께 주셨었는데 이제 결국 한 달을 더 써서 4개월 만에 개발을 했었고요. 이게 왜 7월에 시작됐냐? 다시 한번 이제 아득하지만 기억을 해보시면은 2024년도에 의정 사태가 시작되고 2024년도 5월까지는 의정 사태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희망이 꺾인 게 5월이었고요. 5월 중순에 이게 1년은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6월에 디시전이 나오고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가 있었는데요. 이제 LLM을 만드는 파트가 이제 저희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들었어야 되는 파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임상적으로 적용할 건지 임상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만들어진 서비스가 EMR에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EMR 연동하는 파트가 있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 뭐 당연히 이제 의사분들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실 내에 여러 부서들, 저희 데이터 서비스 팀, 정보 서비스 팀, 뭐 전략 팀 등과 같은 다양한 팀들이 있거든요. 이 팀들과 그리고 의무기록 팀들이 같이 일을 했고, 파이디지털 헬스케어와 그리고 저희 병원의 EMR을 담당하고 있는 헤로네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를 개발하는 솔트룩스와 같은 여러 회사들이 또 같이 콜라보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임상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클리니컬 코 디벨롭먼트를 가졌는데 이제 컨설테이션을 가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의사분들은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AI를 도입해줘라고 말씀하시거나 기록을 쓰는 걸 만들어줘라고 하시지 어떤 기록들을 인풋으로 넣어서 어떤 기록이 나오게 하는 AI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걸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구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 목표를 구체화하시면은 그러면 인풋 데이터 어떤 기록들을 가지고 이 AI가 어떤 아웃풋을 내시길 원하세요라고 하는 입력 데이터를 설정하고 시범 적용하고 이 정도 나옵니다라고 보여드리면은 지금 다시 한번 목표를 구체화하고 입력 데이터 설정하고 시범 적용하는 이런 사이클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원내 서식지들 보니까 한 2,000종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1,000여 종 정도, 1,000종 정도 정말 안 쓸 것 같고, 정말 쓸 것 같은 1,000여 종 정도를 이제 빼서 이것들을 이제 표준화를 했었고요. 이게 2013년도만 해요. 당시만 해도 제가 한국어가 가능한 LLM이 없었습니다. 오픈소스 LLM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이제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의학 용어를 우린 또 쓸 때 영어랑 한글 섞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링구얼이 가능한 이제 LLM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요 세 가지 파트가 진행이 됐었고요. 또 병원에서 이런 거 저희가 또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함부로 연동해주지 않습니다. 연동하기 전에 이제 검증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인실리코 밸리데이션이라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레지던트들 6명, 당시 사직 전공의 6명을 리크루트해서 6명이 이제 실제로 기록 쓰게 하고, 그다음에 AI가 쓴 기록 초안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록을 쓰게 해서 이것들을 마치 RCT처럼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때 검토자는 3명의 전문의들, 독립적인 전문의들 검토를 블라인드로 하게 했고요. 결과를 보시면 맨 왼쪽이 이제 전공의들이 혼자 썼을 때 까만색이고요. 가운데가 AI 혼자 쓴 거, 그리고 오른쪽이 AI가 초안을 가지고 전공의들이 다시 쓴 것들입니다. 보시면 완결성, 정확성, 간결성, 그리고 임상적 유용성 네 가지 측면에서 사실 제일 좋은 AI 초안입니다. AI 초안이 제일 점수가 좋았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게 AI 초안을 가지고 전공의들이 다시 쓴 거.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작성 시간은 80초에서 37초 정도로 한 2분의 1 이상 줄어들더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당시에 저희 응급실 퇴실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처방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실 처방을 내리시면서 이 퇴실 기록 작성이나 처방을 같이 내리시도록 했고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이게 일단은 굉장히 그러니까 UI를 새로운 버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버튼 하나 만드는데 또 한 2달 걸리기 때문에 버튼 만들지 않고 하고 싶었고, 둘째는 선생님들이 또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또 성격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 힘드실 것 같아서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 그러니까 처방하고 기록으로 넘어가는 동안에 이 시간들을 좀 보게 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팝업창에 이 실제로 AI가 써준 기록 초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한 1초 정도 걸려서 딜레이는 거의 없었고, 이렇게 써준 기록을 보고 이게 뭐 적당하면은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제 조금 한두 문장 고쳐가지고 쓰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잘 쓰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응급실 퇴실 기록 말고 또 하나 한 거는 당시에는 이제 마취과
마취과에서 수술하기 전에 환자 평가지 그거가 또 마취과 원래 1년차들이 밤새서 하는 거였는데 1년차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은 다 스케줄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새벽마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초안에 이제 환자의 그 컴프레hen시브한 메디컬 히스토리를 모두 다 정리해주는 이런 초안들을 만들었었고요. 그럼 어떠냐? 그 병원에서 이제 의무기록팀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선생님들마다 정말 기록을 마음대로 쓰시잖아요. 마음대로 쓰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의 표준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특히 표현 방식이라던가 기록의 구조의 불일치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응급실 퇴실 기록지 같은 경우에 자문네트워크 오픈이라는 곳에 이제 퍼블리셔가 됐었는데 리뷰어께서 이제 굉장히 가장 방법적으로 엄밀하고 포괄적인 LLM 기반 퇴원 요약을 수행해 주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었었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챗GPT와 같은 이런 상용화된 서비스들을 연동해서 쓰고는 있지만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는 거는 최초인 것 같고 이게 가능하다는 게 좀 놀랍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했을 때 이제 해보면은 120초 정도 걸리던 거에 40초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설문해보면 이렇게 보고를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적용 전에 비해서 이제 같은 단기에 이제 그 작성률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허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와이나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이제 입원 경과 퇴원 기록제와 같은 굉장히 제너럴한 이제 문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건강검진과 같이 이제 특수한 서비스들까지 다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이나 프로젝트는 제가 알기로는 의료기관 주도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온프레미스 LLM 기반의 자동 임상 문서 초안 작성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이제 EMR과 완전히 연계가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크게 불편함 없이 쓰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뭐 데이터 유출이라던가 이런 AI 사용에 대해서 좀 걱정하실 만한 부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디지털 헬스에서 가장 큰 허들은 병원입니다. 늘 그래서 복지부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많은 정부 부처에서 병원이 마치 문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제품이 만들어져도 전 정말 신기했던 게 DTX 제품들을 정말 열심히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회사에서. 근데 보면서 저게 만들어지면 병원에서 어떻게 도입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만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 정말 많은 이런 혁신적인 제품들이 병원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병원의 잘못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들은 사실 굉장히 저수가에 시달리고 있고 굉장히 마진이 안 나오는 이런 산업들 속에서 사실은 이런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혁신들을 우리가 병원에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혁신이 쉽게 접목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세브란스 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었을 때 접근성이나 연결성, 완전성 등의 원칙을 가지고 이런 인프라를 만들었었고 DTX 플랫폼 역시 이제 어떤 표준 기반 정보 연계 플랫폼을 만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통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의 확장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보다는 확장성을 생각하면서 하지만 보안을 지키면서 그리고 가급적 표준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연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기조 연설을 하는 거는 저는 처음이고 이제 제목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제 어떻게 이 디스스 시대에서 의사로서 이제 세계의 역할을 하고 있나라는 얘기를 주셨어서 무슨 말로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내과 전문의를 하고 이제 저 컴맹이었거든요. 컴맹이고 그냥 다른 의사들처럼 이제 뭐 컴퓨터 문제 생기면 이제 그 전화해가지고 이거 컴퓨터 뭐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었는데 어쨌든 어쩌다가 의료정보학과 특히나 뭐 저희 모교도 아니고 아주대학교에 이제 가게 되면서 좀 많은 것들이 변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정말 임상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제가 카디올로지스트로서 쭉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또 지금은 기초 연구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리스크 테이크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제가 리스크 테이크를 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학교나 기관에서 저를 많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선택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갔다 오면 되지라는 막연한 갔다 온다고 뭐라고 하실 거야?
물론 이제 뭐라고는 많이 하셨어요. 이제 아주대 갈 때 뭐라고 많이 하셨는데 좀 어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갔었던 게 있었고 이 연구 주제 어떤 제가 생각하는 커리어를 바꿀 때도 어떤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 역할들이 하나하나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교에서 주시는 기관에서 주시는 어떤 안정성 때문에 이것들을 그래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네,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